Thank you. Let me share. Okay. So let's get started. Thank you and welcome everybody to the session during the Korean IGF 2021. 거버넌스 포럼을 2021년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본 세션은 폭넓은 인터넷을 위한 바로 시작부터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세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폭넓은 인터넷을 위한 한국 도메인 이름 및 이메일 주소 지원 세션입니다. 저희가 아젠다를 준비했습니다. 향후 90분 동안 논의할 주제는 다국어 도메인 이름, 이메일 주소, 그리고 포용적 인터넷을 구상해서 한국 커뮤니티에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입니다. 저희는 통역 서비스를 본 세션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빨리 발화를 하고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도를 늦추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아젠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현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국어 도메인 이름 구현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두 번째, 이동만 발표자님께서 커뮤니티를 위한 다국어 도메인 이름의 장점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으로 루트존 레이블 생성 규칙 프로젝트 및 경험 공유를 김경석 교수님께서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리아 콜렌스니 코바 님께서 러시아에서 발표를 해 주실 텐데요. 마리아 발표자님은 보편적인 수용, 유해의 필요성과 코-이니셔티브에 대해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다소 기술적인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간략하게 어떻게 다국어 이메일 주소를 지원할 수 있을지 참피카 발표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및 다음 단계가 있겠습니다. 넘어가기에 앞서서 패널리스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도메인에서 참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아젠다 순서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만님께서 한두 문장으로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무한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을 뵙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국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As the chair of KIGA.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카이스트 전산학과의 교수로 있고 동시에 제 퍼블릭 서비스로 한국 인터넷 거버넌스 협의체라고 불리는 Korea Internet Governance Alliance라고 하는 이 non-profit organization의 지금 현재 그 커미티의 체어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키가는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지난 2013년에 시작을 했고 그 다양한 그 스테이크홀더들이 모여서 한국 인터넷 그 거버넌스 이슈에 대해서 뭐 많은 부분들은 도메인 네임이나 IP 주소에 집중돼 있지만 거기를 중심으로 다양한 인터넷 거버넌스 이슈를 지난 10여 년간 해오고 있고요. 동시에 매년 KRIGF를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Professor Dongman Lee. Then next, may I invite Professor Kim Young-seok? 예, 반갑습니다. 저는 김경석입니다. 부산대학교 명예교수로 있고요. 저는 2013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8년 동안 KGP,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 탑레벨 도메인 규칙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위원장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Professor Kim. Then Maria. 마리아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마리아 콜레스니코바입니다. CISEE, 즉 동유럽 독립국가연합의 UALI 위원장입니다.
아니라 코디네이션 센터에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CCT 레지스트리로서 TLD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방면에서 경험을 쌓았으며 실무 그룹의 일원으로서 러시아 연방과도 협업을 했었고 보편적 수용 현안에 대해서도 국가적, 지역적 차원에서 업무를 진행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리아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참피카님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참피카입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 모두 반갑습니다. 원격으로 이렇게 비대면으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대면으로 만나 뵙게 되기를 고대합니다. 오늘 세션을 통해서는요, 제 주요 목적은 다국어 이메일 주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아이칸에서의 역할은 기술적 관여를 아태 지역에서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본 업무에는 다양한 역량 구축 활동 등이 포괄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측면에서 아이칸과 관여되어 있는 현안,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한 주제에는 UA, EIS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활약하고 있는 그룹으로는 Universal Acceptance Steering Committee, 즉 보편적 수용 운영 그룹도 있습니다. 참피카님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저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PT난입니다. IDM 프로그램의 선임 매니저로 아이칸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IDM과 관련된 프로젝트들입니다. 이전에는 제너레이션 패널 멤버로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스크립트 관련 그리고 태국의 UA 관련해서 지역적 차원의 업무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께 간략하게 IDN의 범지구적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고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배경 지식이 없으셔도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장표입니다. 우리가 IDN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IDN은 다국어 도메인 이름의 약자입니다. 이 도메인이라는 것은 보편적 영어만을 포괄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 버너스-리는 월드와이드 웹 WWW의 발명가인데요. 이분께서는 웹은 기계만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연결한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넷의 시초에는 기계와 기계 간 대화만 나눴습니다. 사람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술적 장벽이 점차 완화되었고 그 결과 사람들도 상호 간의 인터넷을 통해 교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인터넷의 주요 언어는 여전히 영어입니다. 가디언에서도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랭귀지 디바이드라는 것을 통해 언어는 오프라인만큼 온라인에서도 사람을 연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즉, 이 장벽을 초월해서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인터넷을 통해 유용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이미지 보이십니까? 전 세계 스크립트를 보시고 계십니다. 정말로 다양합니다. 다양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IDN 다국어 도메인 이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간략하게 도메인 이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유한 식별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기업에서 웹사이트가 있으실 수 있겠죠? 그때 고객이 비즈니스 외에 그 웹사이트를 반영합니다. 그때 일종의 용어가 필요한 것인데요. 보통 저희가 이런 포맷을 보고 있습니다. www.cafe-123.com이라는 표현을 보고 있습니다. 각 레벨단들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가장 좌측에 있는 것이
죄송합니다. 우측에 있는 것이 탑 레벨 도메인 TLD입니다. 그 왼쪽에 있는 것이 세컨드 레벨 2단계 도메인입니다. 가장 좌측에 있는 것이 3단계 도메인입니다. 통상적으로 도메인 이름을 구성하는 것은 문자, 숫자, 하이픈입니다. 여기 보고 계시죠? 중요한 사실은 이 탑 레벨 최상위 도메인에 숫자는 포함될 수 없고 알파벳만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IP 주소산에 혼선이 없도록 하는 것이 일종의 기본적인 프로토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ASCII 도메인 이름입니다. ASCII 코드라는 알파벳을 활용합니다. 키보드에서 보고 있는 A부터 Z 또는 숫자 또는 하이픈과 같은 기호입니다. 반면 다국어 도메인 이름은 우측에서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비영어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copy-123.한국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ASCII와 있습니다. ASCII는 A부터 Z, 0부터 9, 하이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다국어 도메인 이름 IDN의 경우에는 단일 이상의 유니코드, 표준 코드로 포인트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어의 경우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스탠다드 표준에 의해서 정의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보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걸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기에 앞서서 설문조사가 있는데요. 유나님, 첫 번째 설문조사 활성화해 주시겠습니까? 네, 작동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몇 가지 질문을 보고 계십니다. 참가자 여러분께 저희가 드리고 싶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메인 이름을 한국어로도 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한글 도메인으로 된 웹사이트를 보거나 사용해 본 경우가 있으십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도메인을 보유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영문 도메인입니까? 아니면 한글 도메인입니까? 아니면은 복합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아무 경험이 없으십니까? 6명의 응답자분이 계시네요. 2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8분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네, 채팅 기능에도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패널 분들께서 질문을 이렇게 하고 싶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반응을 잘해주고 계신데요. 이제 설문조사를 접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과 다들 보고 계십니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결과가 보이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침묵을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들 가능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국어 도메인 이름에 대한 활용을 더 많이 인식할수록 하고 있는데요. 한글로 도메인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사실 흥미롭네요. 네, 다시 제 발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IDN 형식에는 두 가지 형식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U 라벨과 A 라벨입니다. 브라우저 바, 주소 바가 크롬이나 파이어폭스 브라우저에 나타나게 될 텐데요. 이것이 대시 포맷으로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 형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U 레이블로 인간이 읽을 수 있는 형태입니다. 유니코드 버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버전이 A 라벨로 변환이 될 수 있는데요. 저희가 푸니코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A 레이블은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태이고 두 가지는 상호 호환이 가능합니다. 변환이 될 때 저희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변환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키를 소개해 보기에 앞서서요.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유니코드 스탠다드 표준이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저희가 커뮤니티에 제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글자들이 있는데요. 도메인 네임에 그러면 어떤 것을 써야 하는가가 관건입니다. 몇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캐릭터 또는 제로만 쓸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티는 최소한의 세트를 정해서 어떤 것을 더 사용하고자 하는지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 사항인데요. 바로 E형, 베리언트입니다. 유니코드를 사용할 때 글자는 코드 포인트로서의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런데 때로는 유사해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최종 사용자 측면에서는 혼선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베리언트 E형이는 투 코드 포인트를 통해서 커뮤니티에서 동일하게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코리안 제너레이션 패널 KGP 측에서 정의를 하고 본 현안을 해소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장표는 IDN의 일반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탑 레벨을 보시면 컨트리 코드, 국가 코드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IDN CCTLD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62개의 스크립트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합니다. 35개 언어를 20개 스크립트에서 커버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도 바로 IDN CCTLD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네릭 일반 최상위 도메인도 있습니다. IDN GTLD라고 하는데요. 다양한 스크립트가 존재합니다. 93개의 IDN GTLD가 존재합니다. 한국어도 있는데요. GTLD의 경우에는 3개가 있습니다. 단넷, 닷컴, 삼성이 존재합니다. 이제 2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830만 개의 모든 TLD IDN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국가 코드인데요. 그리고 일반 GTLD도 있습니다. 금년도 6월 기준으로 보면 최상위 중 한 개 국가로 한국어가 존재합니다. 2단계 IDN이 많이 등록되어 있는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IDN 현황에 대해서 공유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세션을 진행해 주실 이동만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커뮤니티를 위한 다국어 도메인 이름의 장점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an you see my slides? Yes, you can see now. 네, 저는 두 번째로 발표를 하게 된 아까 인사드린
이동만입니다. 잠시 다시 소개하면 그 KGP Korea Generation Panel의 멤버로 시작을 계속 활동을 했었고요. 기가 위원장이고 카이스트 석좌 교수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제가 잠시 한 번 정도 더 그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드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IDN에 대한 그 요구, 왜 IDN을 쓸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잠시 한번 더 언급을 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저는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면에 어떻게 구성되고 하는 부분들은 아마 다음에 발표하실 김경숙 교수님이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저는 오히려 이게 약간 그 지난 한 몇 년 동안 이 한국어 IDN 탑 레벨 이 IDN을 하면서 겪었던 여러 경험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공유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부분은 과정 속에서 얻었던 부분하고, 이제 뭐 결론적인 부분들은 뭐 그렇게까지 다들 아시는 부분, 사실 가운데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요. 제 슬라이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왜 IDN을 쓸까? 뭐 아시다시피 한국에서는 지난 20년 전에 키워드 쪽으로 해서 한글 키워드로 해서 그거를 한 기업도 있고요. 현재는 조금 그 역할이 미미하지만 한글 키워드로 해서 한글 이름을 그대로 그냥 도메인 주소로 쓰는 그런 마켓도 열렸었고, 그렇기 때문에 왜 그랬을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열광한 이유는 첫 번째, 영문 도메인밖에 존재를 안 했는데 그거를 영문 도메인으로 바꾸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뭐 삼성이라는 것도 뭐 요즘 보면 그 피싱하느라고 뭐 여러 가지 이름들은 많죠. 뭐 두 번째로 바로 연결되지만, 근데 뭐제 이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스펠링하기 사실 쉬워요. 근데 다음에 그 발표하시는 김경석 교수님, 경을 KYOUNG로 할 수도 있고 KYUNG로 할 수도 있고, 석도 SOK로 할 수도 있고 SUK로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컨벤션이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 사람들이 기억할 때 또 굉장히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말에 해당되는 거는 어쨌든 한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뭐 기억하기, 일단 영어로 기억한다는 거는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기억하기 힘들고, 또 기억하더라도 잘못 기억돼서 스펠링을 잘못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또 다음에 연결이 되죠. 그래서 스펠링을 잘못하면 유사 사이트로 가서 피싱에 걸릴 수 있다는 거죠. 뭐 저는 IDN 예는 아니지만 도메인 네임에 그 옛날에 한메일 이용할 때 MSN인데 N과 M은 바로 옆에 키보드가 있기 때문에 msm.com으로 잘못 눌러서 갔더니 모든 거기 어카운트와 패스워드를 다시 바꿔야 된다고 해서 지금 있는 거 치라고 해서 넣었더니 완전히 이상한 사이트로 가서 제 모든 어카운트에 그 이름하고 패스워드를 다 바꿨던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그런 것처럼 본인한테 정확하게 스펠링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런 피싱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 그리고 또 더욱이 제가 방금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이름에 대해서 한글 이름은 딱 하나인데 거기에 스펠링을 트랜스크라이브 하다 보면, 영문으로 트랜스크라이브 하다 보면, 표기를 하다 보면 다양한 이름으로 불러지죠. 그리고 한국에는 그 영문 표기가 공공으로 되고 있는데 아쉽게도 그 표기하는 방법이 지난 한 50년 동안 제가 기억에도 한 서너 번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공공기관에서조차도 뭐 막 바뀌지만 예전에 바뀌지 않은 경우에는 똑같은 이름에 대해서도 다른 스타일로 지금 되고 있고요. 그게 아주 남아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부산이 아주 좋은 이그젬플이에요. 그래서 공항 이름에서는 PUSN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지금 공공에서 하는 건 BUSN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한글 표기는 뭐 한자 표기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어로서 할 수 있는 스크립트 표현하는 건 하나인데 영문 표현은 굉장히 많다는 부분들이, 그러게 결국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네. 근데 이제 IDN 하는 과정에 오늘 뭐 여기 세션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 KLGR 하면서 KGP 그 익스텐드 미팅에 참여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제일 많이 저희가 겪었던 건 두 가지를 경험을 공유를 하다 보면, 다른 데서 아마 하시는 데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 국가가
한 랭귀지로 쓰는 경우는 사실 굉장히 드물죠. 현재는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영어뿐만 아니라 스페니쉬도 쓰고 또 다른 어떤 특정 주에서는 한글도 공용어 중에 하나로 이렇게 쓰는 부분들이 있고요. 아시아 국가 중에서 그런 나라도 많죠. 한국은 많은 분들이 한글 하나로만 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자도 굉장히 많이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처음에 그 KGP 만들었을 때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한글 한자를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고 그렇게 써왔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는데 한번 첫 번째 저희가 그 퍼블릭 커멘트를 받을 때 많은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젊은 분들 중심으로 그리고 한글을 사랑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한자가 왜 거기 포함이 돼야 되냐. 근데 저는 그 과정 자체에서 많은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 특정 세대는 저희들 제가 정확하게 그 연도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특정 세대에서는 아예 한자 공부를 안 한 경우가 있었어요. 특정 과목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한자가 전혀 쓰이지 않는. 물론 우리나라 공문서에서는 한자를 안 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써야 되면 괄호 안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대다수 경우에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한자가 같이 병기되는 소위 말하는 같이 표기되는 그런 형태의 문서를 많이 했고 또 한자 공부를 하는 수업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신문이나 이런 매체 같은 경우에 한자가 섞여 있는 경우에 제가 20대까지는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한자를 외국어가 아닌 한글 우리나라 말 다시 말해서 그게 한글이 아니고 이게 처음에는 이게 한글 도메인 네임이라고 잘못 이해가 됐었는데 한국어 도메인 네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쓰는 언어의 도메인 탑 레벨 도메인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오해가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거나 아니면 저랑 비슷한 나이대 아니면 어렸을 때 한자를 같이 한꺼번에 배운 그런 세대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교육 백그라운드하고 또 이 에이지하고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40대 이상은 아마 한자에 대해서 굉장히 편하게 생각할 거고 40대 초반부터 뭐 30대 중반은 거의 한자를 안 배우고 있고요. 10대나 20대는 선택적으로 이렇게 또 배운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교육에서 그거를 얼마나 익스포즈 되었는가 아니면 연령대에서 자기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를 문화적으로 그걸 받아들였는지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도 또 그렇고요. 특정 뭐 많은 지역에서는 뭐 예를 들면 유교적인 그런 교육 환경으로 인해서 한자가 더 많이 이렇게 익스포즈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또 반대로 한자가 전혀 익스포즈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우리 로컬 언어로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제가 그 놀랐던 부분은 그 한 3년 동안 서로 대화를 하면서 놀랐던 부분은 처음에는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왜 한자를 한국말의 일부로 생각하지 않을까. 저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였는데 좀 전에 쭉 설명드린 것처럼 교육이나 이런 여러 부분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영어와 같은 외국어처럼 생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제가 이해가 됐어요. 그분들의 주장이. 한글만 써야 된다. 물론 한글 사랑하는 뭐 전적으로 한글로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한테는 한자라는 거는 쓰면 안 되는 부분이죠. 근데 그분들의 생각도 저희들이 존중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근데 그분들도 결국은 한자가 우리나라 이 언어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쓰인다는 거는 다 공유를 하고 계세요. 근데 한글로만 표현해도 충분한데 왜 굳이 한자를 쓰느냐는 그런 입장이었죠. 그러나 이 뭐 도메인 네임이라는 거는 다양한 스테이크홀더들을 담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뭐 외국어로 치든 어쨌든 간에 한국에 쓰고 있는 우리나라 말 다시 말해 한국어로서의 그 구조는 한글과 스크립트 따지면 한글과 한자가 다 표현된다. 다만 마지막까지 뭐 김경석 교수님이 다음 발표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많은 시간에 의해서 소통을 하고 이해를 했지만 합의를 못 본 부분이 딱 한 가지가 남았어요. 한글과 한자가 섞여서 쓰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을 했고 제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면 저는 두 개가 섞여서 오히려 더 많은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고 심지어 요즘 재밌는 거는 최근 들어서
이 광고하는 이 브랜드 네임에 한글과 한자를 섞은 그런 브랜드 네임을 쓰는 경우도 종종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거 자체로서 차별성을 두거나 어떤 유니크한 그 특징들을 보여주는 거라고 사람들이 인지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국 제가 그냥 direct benefit이 아니라고 안 하고 implied benefit이라고 묵시적 혜택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게 다양한 부분들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첫 번째는 잘 아시겠지만 기술적으로 보면 현실 세계에 있는 부분이 쓰는 것들이 사이버 세계랑 바로 연결되니까 거기에 이제 싱크로나이즈가 쉽다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앞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현실에 쓰고 있는 매일매일 쓰고 있는 언어로서 표기된 사이버 스페이스의 도메인 네임이 갖게 되니까 이게 아까 말한 대로 다른 나라 소위 말하는 ASCII 코드로 이거를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 생기는 혼란을 굉장히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말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로컬 랭귀지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름 스페이스가 영문했던 것도 훨씬 더 폭넓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좀 쉽게 접근하니까 더 많은 네임 스페이스를 갖게 됐고, 그 다음에 이 로컬 랭귀지로 뭘 한다는 거는 지금 보면 제가 어렸을 때 썼던 용어와 현재 젊은 세대가 쓰고 있는 용어는 너무나 다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간소하고 새로운 말로 들어오고, 근데 그거를 영문 도메인으로 표현했을 때는 전혀 그런 트렌드적인 의미도 오지도 않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랜스크립션 하면서의 또 그 맛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컬 랭귀지를 쓰게 되면 그런 새로운 트렌드에 해당되는 부분도 바로 도메인 네임에 적용할 수 있다는 그런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Professor Bowman. So for the next item, agenda on the agenda. 다음 발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to share the experience 김 교수님께서 KGP 경험을 공유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경석입니다. 제목에 대해서부터 우선 잠깐만요. 예, 제목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루트 존이라는 건 최상위죠. 그리고 레이블은 도메인입니다. 그래서 최상위 도메인입니다. 최상위 도메인의 생성 규칙이죠. Generation Rules. 거기에 대해서 지난 2013년부터 약 8년 동안 이 KGP 위원장으로서 했던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저는 현재 부산대 교수님 그 화면 공유하셔야 되는데요. 화면 공유하셔야 돼요. 오늘 다룰 주제는 크게 1, 2, 3, 4, 그 다음 어펜딕스가 있는데, 하나는 KLGR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 두 번째는 KLGR의 레프타르, 글자가 어떤 게 들어있는가, 한글과 한자. Sorry, Professor. Yes. Can I share the slide for you? 김 교수님 화면 공유하셔야 된다고. 안 보입니까? 공유 버튼 누르시고 공유하셔야 돼요. 쉐어 스크린을 했는데. Maybe I can share and then you let me know if you want to move the slides.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예. Next. Okay. 이거 그 왔던 거하고 다른데요? 이게 지금 sorry. 한글 영어 Let me try again. 섞어. 가만히 있어. 잠깐만요. 제가 이걸 지금. 이제 보이시죠? Yes, we can see now. 예. 제가 하겠습니다. 아까 그 슬라이드는 한글 영어가 섞여 있지 않아서 보기 좀 불편하실 것 같았어요. 지금 그 제가 다룰 주제는 1, 2, 3, 4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KLGR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를 하고 2에서는
거기에 들어있는 글자, 한글과 한자이죠. 그 다음에 주로 한자 사이에 이체자 묶음이라서 비슷하게 보이는 그런 글자 묶음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글하고 한자 그게 섞인 도메인에 대해서 아까 이동만 교수님이 잠깐 말씀하셨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네 번째로는 지금 한 8년 동안 했는데 뒤돌아보면서 한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KLDR. 그럼 탑레벨 도메인은 지금 KLDR에서 어떤 걸 허락하는가? 예를 들어서 박물관 혹은 한자로 박물관 그런 거를 허용하는 게 탑레벨 도메인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만든 이 KLDR 규칙이 통합이 되고 나면은 이제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KLDR에서 한글과 한자를 모두 다룹니다. 보통은 코리안 스크립트라고 하면 한글만 말하지만 지금 이 KLDR 영역에서는 한글과 한자를 동시에 포함하는 걸로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글은 뭐 1443년에 반포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현재도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씩 쓰이고 있습니다. KLDR 버전이 뭐 0. 얼마도 있고 1.0, 2.1, 2.2, 2.3 이래 있는데 제일 마지막이 2.3 금년 5월 1일자입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한글 한자 목록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한글은 11,172자 글자 마디가 있고요. 한글 사이에 베리언트 그룹은 없습니다. 이체자 묶음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자는 4,758자 그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자 이체자 묶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은 조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뭐 면 이런 것도 있는데 이 한자가 똑같지는 않지만 뜻이 비슷하다든지 안 그러면 모양이 비슷해서 그거를 같은 글자로 묶는 거 그거를 이체자 묶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37개를 제시했고요. 그 다음 나중에 중국과의 통합을 위해서 확장하고 나면 283개가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이 드문 경우인데 한글과 한자 사이에 비슷하게 보이는 것. 뭐 한글 한자 잘하는 사람이 보면 당연히 다르게 보이지만 혹시라도 한글 한자를 잘 모르는 사람이 볼 적엔 비슷하게 보이는 것. 그게 보면 한글로는 습, 그 다음에 한자로는 금, 그 다음에 합승, 장, 조 이런 게 있는데 이 얼핏 보면은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한글과 한자로 완전히 다른 거지만 비슷한 걸로 해서 묶었습니다. 그 아래 보면 스, 마, 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자 이체자 묶음을 중국하고 통합하기 위해서 확장하고 나면은 228개가 되고 그 다음에 한글 한자 사이에 7개 그 다음에 통합하면서 하나 겹치는 게 있어서 빼고 나면 모두 289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한자 글자 수는 어떻게 4758자가 나왔느냐 두 가지를 유니온했습니다. 하나는 KSX 1001에 있는 4020자와 II코어 1064룩에 있는 II코어 K 칼럼 마크가 되어 있는 4744자를 유니온하고 나면 4758자가 됩니다. 그 다음 한글 한자 섞인 그 레이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KLDR 주요 버전은 1.0, 2.0, 2.3입니다. 1.0이 2017년 12월에 나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파브릭 코멘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V2.0에는 거의 다 반영이 되었어요. 2.0은 2020년 5월, 그 다음 2.3은 금년 5월 1일입니다. 그리고 KLDR V2.3이 지금까지 최종판이고
이게 다음 루트존 LGR에 통합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 KLGR 버전 1.0에 대해서 그 주요 그 코멘트가 나온 건 한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글 한자 습관 혼용한 레이블을 KLGR V1.0에서는 허용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가 있어서 KLGR V2.3에서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KLGR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러니까 4758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개인 이름에 쓰는 한자가 많이 빠져 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개인 이름이 TLD 탑레벨 도메인이 될 가능성은 썩 많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거는 그대로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엔 또 한글 자목, 그러니까 기역, 니은, 아, 야 이런 것도 왜 KLGR에 들어가지 않았느냐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거는 아예 우리 KLGR에서 결정 사항이 아니고 MSR이라고 해서 TLD에 들어갈 수 있는 글자 전체, 한글 한자뿐만 아니라 뭐 아스키 이런 거와 러시아 문자 이런 모든 걸 다 한 그 MSR 자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기역, 니은, 아야를 굳이 넣고 싶다 그러면 MSR에다 이 한글 자문 넣는 그 조치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뒤돌아볼 적에 한 너댓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4.1에 보면은 북한 DPRK의 KPS 9566에 있는 한자도 넣고자 했는데 그거는 뭐 북의 의견이 나오지도 않고 그랬으니까 혹시라도 나중에 북이 여기에 오게 되면 그때 검토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한글과 한자 사이에 그 비슷하게 보이는 그걸 7쌍을 찾아냈는데 어떤 거는 그전부터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것도 있었지만 이번에 특별히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체계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는 아마 더 읽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3 한중 사이의 이체자 묶음 통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한중일 사이의 이체자 묶음을 통합하라고 아이칸에서 요청을 했는데 일본에서는 자기들은 이체자를 정의하지 않겠다. 그래서 한중 사이에 이체자 통합을 하면은 자기들은 그걸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한중 사이의 이체자 묶음 통합으로 됐는데 그래서 아이칸에서 한중일에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랬는데 마지막에는 한중일 각각 독립적으로 이체자 묶음을 결정하고 이를 무조건 통합하였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동안 한중 이체자 묶음 통합을 위해서 정말 많은 모임을 하고 시간과 비용을 들였는데 이게 그냥 낭비가 되어버렸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이칸의 원칙이 뭔가 이게 과연 일관성이 있는가 뭐 그런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한글 한자 혼용하는 그 최상위 도메인에 대해서 조금 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TLD 운영을 하려고 하면은 대략의 예상으로 초기 비용 첫 1년이죠. 거기에는 아마 1년 이상, 1억 이상이 들 것이고 그 뒤로도 해마다 운영비가 아마 몇 천만 원은 들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컨드 레벨이나 서드 레벨의 그 도메인 그거는 1년에 뭐 한 3, 4만 원 내면은 그냥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TLD 신청과 이 SL 세컨드 레벨 도메인, 서드 레벨 도메인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고 뭐 재미삼아 그냥 TLD 신청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한 해 새로 신청하는 한글 TLD가 몇 개쯤 될까? 뭐 아무도 모르죠. 앞으로 두고 봐야 되는데 한 해 10개 신청도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잠깐 동안은 한 해 한두 개? 뭐 시간이 지나서 만약에 초기 비용하고 운영비가 확 떨어진다면 1년에 뭐 몇십 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한글 도메인 개수 대비 그 다음에 한자 도메인 개수 신청하는 게 몇 개나 될까? 한자는 제가 볼 때 10분의 1
될까 싶어요. 잘 안 될 것 같아요. 한글 도메인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글 한자 TLD와 일상생활의 한글 한자 혼용 연관성, 이것 때문에 사실은 한글 한자 섞인 도메인을 반대하는 사람이 일부 있었습니다. 한글 한자가 섞인 TLD, 보기를 들어서 아사다른 한글, 대학은 한자 이렇게 하는 걸 허용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한글 한자 혼용과는 사실은 독립적이고 별 연관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대했을 적에는 일부 사람들은 한글 한자가 섞인 TLD 허용하면은 마치 앞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한글 한자 혼용 부활을 위한 것이라는 그런 음모론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지금 KRR에 아사달 대학 이렇게 해서 영어와 한글을 섞은 도메인은 허용합니다. 이건 왜 근데 반대 안 하는 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럼 이것도 일상생활에서 한글 영어 혼용을 위한 정책인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왜 한글 더하기 한자는 안 되고 한글 더하기 영어는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아마 답변이 궁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짐작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평가로는 일상생활의 한글 한자 혼용과 의 연관성을 이유로 한글 한자가 섞인 TLD 반대했는 것, 이게 과연 합리적이었는가?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크게 합리성이 있었는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KLGR V2.3에서는 한글 한자가 섞인 TLD 허용을 안 하는데 만일입니다. KLGR V1.0에서처럼 한글 한자가 섞인 TLD 허용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KLGR 따른 TLD 100개가 등록됐어요. 뭐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렸을지 모르지만 그때 한글 도메인은 아마 한 90개 이상, 한자 도메인은 9개도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글 한자 섞인 도메인은 한 개 있을까 혹은 없을까 뭐 그 정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시간이 만약에 흐른 뒤에 만일에 한글 한자 TLD 필요성이 생기면 그때 KLGR을 바꿔서 한글 한자 TLD 허용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원래 이 한글 한자 TLD 허용한 거는 한글 한자 혼용을 권장하자는 게 아닙니다. 적극 권장하자는 게 아니고 막지는 말자입니다. 필요한 사람 쓰고 안 쓰면 그냥 안 쓰는 거다 이거죠. 그 다음에 4.5 마지막입니다. 한자 TLD 신청할 적에 KLGR에 따라서 신청하느냐, CLGR에 따라서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쯤 보면 KLGR하고 CLGR의 허용 한자 목록이 다릅니다. 그래서 신청할 수 있는 한자 목록이 다르고요. 그 다음 신청한 한자 TLD와 비슷한 한자 이체자가 대신 들어간 TLD, 이걸 베리언트 레이블이라 그러는데 그걸 사용자가 쓸 수 있는지 아니면 못 쓰는지가 KLGR을 신청했느냐 CLGR에 따라 신청했느냐에 조금 다릅니다. 구체적인 보기를 드릴게요. 그 밑에 냉면이라는 게 있는데 면자 이체자, 하나는 얼굴 면자고 하나는 밀가루 면자인데 그 두 개가 있는데 KLGR에서 따라서 신청하면 신청한 것만 쓸 수 있고 나머지는 못 씁니다. 근데 만약에 중국의 CLGR에 따라서 신청하면 신청한 건 물론 쓸 수 있고 나머지도 쓸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용자 신청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고요. 나머지 어펜딕스에 있는 내용은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짧게 보면 2013년에 KGP 활동을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2017년 12월에 KLGR 버전 1.0이 나왔고, 그 다음 그 밑에 가면은 마지막으로 2021년 5월에 KLGR V2.3 나왔습니다. 그게 마지막이고요. 그 다음에 KGP 미팅은 39번 했고, 또 한중일 사이에 아이칸 회의 때 회의도 굉장히 자주 했습니다. 그 다음에 CJK 한중일이 따로 한국, 중국 혹은 타이완에서도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는 KGP 멤버십이 있습니다. 이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고맙습니다.
Thank you, Professor Kim. So now we can see that there was a lot of work has been done by the Korean communities to enable the Korean domain names, and you can see there's multiple years of effort and also many topics to consider. So now, if we have technically the domain names is ready, then the next step is how can it be used across the all applications or system. So I'd like to invite Maria to share about the universal acceptance. 마리아님께서 이제 보편적 수용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 넘겨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네, 슬라이드 공유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공유 권한을 드릴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제 역할은 보편적 수용, UA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UA에 대해 나누고 있는지, 그리고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봐야겠습니다. 인터넷 지형은 지난 10년간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다양한 톱 레벨 도메인 TLD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도메인 이름의 국제화, 즉 다국어 도메인 이름뿐만 아니라 다국어 이메일 주소가 존재하고 있는 게 현 실정인데요.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다양한 도메인 이름과 이메일 주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인 수용이라는 개념이 고안되었습니다. 모든 가용한 도메인 이름 그리고 이메일 주소는 반드시 모든 인터넷으로 사용되는 앱 장치 시스템에서 동등하게 인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 사항입니다. 다음 장표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사례를 보고 있는데요. 현재 이메일 주소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보고 계십니다. 일반적 그리고 신규 일반 도메인 이름이 있습니다. IDN도 있습니다. IDN은 비단 탑 레벨뿐만 아니라 세컨드 레벨에서도 존재합니다. 다양한 이메일 주소에서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붉은색으로 표기된 내용들을 보시면요. 이러한 도메인 이름 등이 이메일 주소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로컬 파트에도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요. 글자를 현지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편적인 수용 UA라는 것은 모든 앱에서 적확하게 이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유효성을 검증하고 처리하고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장표 보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보편적인 수용이 필요한 것일까요? 아시는 것처럼 인터넷과 사이트는 이미 존재해 왔습니다. 인터넷과 DNS는 많이 변형되어 왔지만 반면에 일부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은 변화를 추종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가용성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변화가 도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지메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과 같은 기업들은 이미 가용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상호 운용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앱, 즉 애플리케이션에서의 사용성을 보실 때 웹사이트나 이메일 주소, 이메일 서버에 도달하고자 할 경우에 그 가용성이 전면적으로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보편적인 수용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모국어로 인터넷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들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용자들은 벤더와 서비스 제공업체, 심지어는 정부들과 협업을 할 때 현지의 요구사항을 수용해야 합니다.
즉, 이 보편적 수용에 대한 지원을 하는지 안 하는지의 여부를 일종의 변수로 보면서 구매 결정을 할 때 이 소프트웨어 제품 결정의 핵심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편적 수용에 대해서 논할 때 다국어 인터넷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편적 수용이라는 것은 진정성 있는 다국어 인터넷에 도달하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7,000개 이상의 언어와 방언이 전 세계적으로 존재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5%만이 영어를 모국어로 두고 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4세대의 10억 명의 인터넷 사용자들이 곧 등장하게 될 텐데요. 이 사용자들은 비영어권 국가들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국어 인터넷을 개발해야 합니다. 단순히 국제화된 다국어 웹 콘텐츠에 대한 니즈 충족뿐만 아니라 현지화된 도메인 이름과 이메일 주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 장표 보시겠습니다. 과학적인 관점에서도 유의미합니다. 영어를 제2외국어로 쓰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국가에서는 뇌 차원에서 처리를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인터넷 사용자를 보시면 4, 5, 7시간을 인터넷 사용에 하루에 쓰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사용자들이 영어로만 되어 있는 언어들을 이 4, 5, 6시간 동안 쓸 때 과연 편의성 있게 인터넷을 쓰고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미연결된 인터넷 사용자들을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양한 지역에서 미연결된 사용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수백만이 넘는 사람들이 미연결 상태입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그 현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장표 보시겠습니다. 보편적 수용, UA는 다양한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단순히 인터넷 사용자를 타겟할 뿐만 아니라 사업체, 즉 기업들 입장에서도 고객들에게 더 잘 도달하는 데 유의미합니다. 차세대 10억 사용자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수행자는 정부가 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현안을 해결할 때 공식 언어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성과 기술성을 가지고 있는 개발자들의 입장에서도 새로운 전문 지식을 함양하여 노동시장에서 잠재적으로 비교 우위를 확보하여 UAE와 관련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UAE 관련해서 어떤 실무자들이 있을까요? 지역적, 범지구적 차원에서 어떤 현안이 있을까요? 한 개 유의미한 기구가 있는데요. UA 운영그룹, 즉 UASG입니다. 커뮤니티 기반의 실무 그룹인데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관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UASG라는 조직은 2015년 2월에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아이칸에서 다양한 재정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개발자들에게 다양한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현재 개발 중인 시스템과 관련된 표준, 문서, 기술과 관련된 UA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과 정부들이 사용자 편익을 위해서 개발자 공급자에게 UA가 지원되는 솔루션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를 해오고 있습니다. UASG 실무 그룹의 주요 업무를 보시겠습니다. 대부분 워킹 그룹 단의 업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워킹 그룹의 주요 현안을 보시면 특수한 업무와 스코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수용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기술 워킹 그룹에서는 다국어 이메일 주소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떤 도구 및 기술의 UA 준비 격차를 식별하는 측정 실무 그룹이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실무 그룹에서는 다른 실무 그룹과 협업을 해서 전략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역 이니셔티브도 있고 UA 대사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례들을 보고 계신데요. 테크놀로지 스택입니다. UA를 그룹 단에서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UA 준비 상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 계층 단에서 UA 준비 상태를 확인하고 수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프트웨어 제품이 그런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다음 장표 보시겠습니다. 사례들을 보고 계신데요. 문서와 자료를 UASG에서 제공한 내용들을 보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보편적 수용을 준수하고자 하신다면 그리고 다국어의 인터넷을 개발하고자 하신다면 언제든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전문성과 흥미 여부에 맞게 저희 실무 그룹 단에서는 도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식견이 이 글로벌 역할에 맞게 잘 편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표 보시겠습니다. UASG는 범지구적 글로벌 차원뿐만 아니라 지역적 차원에서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중요한지, 적절성이 있는지 지역 단에서 이해하고자 합니다. 각 지역은 각 지역의 스크립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전 연사분께서도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UASG는 앰버서드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컬 이니셔티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국가별로 지정되어서 준비가 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표 보시겠습니다. 저는 동유럽 독립국가연합 CIS UA 로컬 이니셔티브 위원장입니다. 저희 로컬 이니셔티브는 저희 영내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단일 국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7개 국가의 전문가로부터 식견을 얻고 있습니다.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조지아, 라트비아, 러시아, 세르비아, 우크라이나가 참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보편적 수용을 달성하기 위한 일종의 연합체인 것입니다. 4가지의 핵심 단계가 있습니다. 지역 개발자, 시스템 관리자, 호스팅, 메일 서비스 제공업체, 기술 협업 및 지원을 제공하고 있고 지역 수준의 파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체로서도 저희와 함께 참여를 하면서 협업을 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특수한 러시아 UA 실무 그룹을 저희가 조성하였습니다. 러시아에는 키릴어와 IDN과 관련된 활발한 요구사항이 보이고 있습니다. TLD 단에서 보시면 70만 개의 도메인 이름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60에서 70%가 실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방대한 수치입니다. 키릴어로의 구현이 인터넷으로 펼쳐지는 전개되는 양상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UA 로컬 이니셔티브 보겠습니다. 3가지 핵심 방향이 있습니다. 기술 협력, 일반 파견 교육, 공공부문 참여, 관여가 있습니다. 각 활동별 사례를 지역단에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실구현 사용을 한국어 도메인 이름 활용성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로컬 단에서 누가 프로젝트를 주도하고자 하는지, 어떤 여건을 충족하고자 하는지 그런 궁금증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단에서도 로컬 이니셔티브를 조성을 해서 이 현안들을 달성하고 UA를 보편적 수용을 한국에서도 준수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편적 수용 UA를 알아볼 수 있고 UASG 운영 그룹에서 하는 일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제 발표를 통해 이 사항들을 참고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장표 보시겠습니다. 또 SNS에서 유용한 정보를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상호 소통을 하기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UASG에 직접
메일을 보내주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질문을 제기해 주신다면 기꺼이 답변을 드리고 소통을 배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이로써 끝났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Maria. 마리아님 발표 대단히 감사합니다. If you have any questions to any 혹시 panelists, earlier 패널 어떤 분이라도 질문이 있으시다면 채팅 기능에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발표자를 모시겠습니다. 트럼피카님이 발표를 이어나가 주실 텐데요. 기술적 측면에 대한 개괄적 사항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한국 이메일 관련해서 어떤 시사점이 있을지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티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통해서 도메인 이름, IDN에 대해 굉장히 많이 들으셨고 보편적 수용, UA에 대해서도 들으셨습니다. 제 발표를 통해서는요. 핵심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메일 주소를 현지어로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즉 한국어로 확보할 수 있을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네,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다양한 유형의 다국어 도메인 이름을 볼 수 있습니다. 단문, 장문, TLD가 각각 존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화된 다국어 도메인 이름도 이와 같이 있죠. 다음 장표 보시겠습니다. 이 장표는 이전 발표를 통해 보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양한 범주의 이메일 아이디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도메인 파트를 현지 언어로 가진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요. 이전에 논의한 것처럼 현지어로 가지기 위해서는 UTF-8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ASCII나 유니코드에 필요한 것이 바로 UTF-8입니다. 이 시점에서 EAR가 무엇인지 그리고 EAR 해당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AR는 다국어 이메일 주소입니다. 이메일 아이디를 현지어로 확보하는 것이 바로 이메일 주소 국제화, 즉 EAR라는 것입니다. EAR에 해당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 아이디를 표현할 때 UTF-8 포맷을 통해 대표하게 됩니다. 즉 여기에 포함되는 내용은 메일 박스 이름이 있고요. 기호 앞에 두는 것이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도메인 이름이 있는데요. 기호 뒤에 있는 것이 도메인 이름에 해당하게 됩니다. 언어 중에 우측에서 좌측으로 작성하는 언어도 있을 텐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언어를 작성하게 됩니다. 아랍어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우측에서 좌측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쪽 어느 경우이건 간에 UTF-8 글자를 이메일 아이디에 두는 것을 EAI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EAI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있을 텐데요. 이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지어 언어 중에 이메일 제목 줄 해당됩니다. 현지어 중에 이메일 본문 내용 그리고 주소 코멘트가 해당되게 됩니다. 즉, 이 내용들은 EAI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마임에서 관장하기 때문입니다. 마임은 일반적인 이메일에서 굉장히 긴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의 요소들은 EAI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다른 글자 세트 중에 UTF-8에 포함되지 않는 것도 EAI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코딩과 관련된 것들, 인코딩과 관련된 것들, ASCII가 포함되어 있죠. UTF-8, UTF-16, UTF-32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
저희의 스콥은 UTF-8입니다. UTF-8 이외의 문자 집합을 사용할 경우에는 EAI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다음 장표 보시겠습니다. EAI의 실구현 수준을 볼 텐데요. 다양한 계층이 있습니다. EAI 지원이 없다라고 할 때는요. SK 이메일 주소만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프트웨어나 이메일 툴로 SK만 지원하는 것이죠. 이 단계에서 여러분이 이메일 툴이나 이메일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실 때 EAI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EAI 지원 자체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흔한 그런 가능성의 사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을 보면 레벨 1, 1단계 EAI 서포트 지원이 있습니다. 레벨 1은 어떤 것이 해당될까요? 일단 여러분은 이메일을 통신, 수신할 수 있습니다. EAI 이메일 주소를 통수신할 수 있습니다. EAI 주소로 이메일을 여러분이 보내실 때 이 레벨 1은 이를 지원합니다. 송수신, 즉 주고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EAI 주소에서 보낼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UTF-8로 메일 주소 및 도메인 이름 생성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생성하고자 하는 툴이 있을 때 지원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레벨 1 단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모든 사항들을 다 지원하지 않습니다. 송수신만 지원하고 메일박스, 사서함 생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2단계, 즉 레벨 2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송수신이 가능하고 도메인 이름과 메일 주소, 메일박스를 UTF-8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EAI 서포트의 경우에 레벨 1과 레벨 2로 나눠서 이렇게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이메일 툴과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범주화해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레벨로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강조하고자 하는 단면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연구는 UASG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메일 도구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uasg.tech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본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리포트 중에 UASG 030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를 클릭하시면 세부 사항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전형적인 이메일 시스템에는 많은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메일 유저 에이전트, 메일 트랜스퍼 에이전트, 메일 딜리버리 에이전트 등등이 있습니다. 다양한 컴포넌트들이 존재합니다. 일부 툴의 경우에는 다양한 컴포넌트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L1 또는 L2만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 지원을 하는 툴도 있습니다. 또는 아무 지원도 하지 않는 툴도 있습니다. 이 보고서와 그리고 이 표의 단면을 한번 살펴보심으로써 어떤 툴이 어떤 서포트를 제공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 국제화, 즉 다국어 이메일 주소를 지원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프로토콜을 살펴봐야 합니다. EAI를 지원하는 프로토콜인지 봐야 합니다. 어떤 프로토콜을 이메일 전송에 있어서 사용하고 있는지를 염두에 봐야 합니다. SMTP가 있죠. 메일 서버, 즉 메일 트랜스퍼 에이전트 간에 사용하고 있는 프로토콜을 봐야 됩니다. 그중 한 가지가 SMTP가 있습니다.
또는 메일 딜리버리 에이전트에서 클라이언트로 전송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POP 또는 IMAP이라는 프로토콜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SMTP, POP, IMAP과 같은 프로토콜에서는 EAI 지원을 갖춰야 합니다. 일부 신호 플래그가 있기도 한데요. 메일 소프트웨어, 메일 서버 단에서 이를 고려해 봐야 됩니다. 메일 서버 관리자는 이 신호 플래그, 시그널링 플래그를 살펴봐야 합니다. 간략한 사례입니다. 굉장히 세부적으로 보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이 기술적인 사항을 굉장히 지엽적으로 보지는 못하겠지만 이 화살표에 주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살표의 경우에는 SMTPU TF8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래의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이메일이 클라이언트 또는 메일 유저 에이전트에서 다른 클라이언트로 송신이 됩니다. 다른 메일, 다른 지역으로 메일이 보내지게 될 텐데요. 이때 다양한 서버를 관통하게 됩니다. 다양한 이 이메일 서버를 메일 트랜스퍼 에이전트라고 명명하게 됩니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들이 메일 트랜스퍼 에이전트, 즉 MTA 간에 발생하게 됩니다. 메일 트랜스퍼 에이전트, 즉 수신 MTA에서는 EAI를 지원하는지 아닌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인정 여부가 보내지지 않을 때는 통신하는 곳에서 이 이메일 주소를 취소하게 되고 메일이 전송되지 않았다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메일 서버들이 EAI를 지원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EAI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플래그 SMTPU F8을 지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플래그에 대한 인정,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다음 장표 보시겠습니다. 이 장표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앞서 제가 전달드린 사항입니다. 통상적으로 이메일을 주고받으려면 다양한 파트를 활용합니다. 어떤 메일 서버를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전형적인 네트워크인지 또는 조직인지 여부에 따라서 다양한 이메일 서버를 사용하게 됩니다. 단일 이메일 서버가 작동 정지되게 되면 다른 이메일 서버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우선순위와 시간 가용성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모든 메일 서버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관에서 다양한 메일 서버를 복수로 운용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메일 서버가 전부 EAI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한두 개의 메일 서버에서 EAI에 지원하지 않을 경우, 즉 그 파트에서 메일이 전환될 경우 메일 수신이 못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 사항은 이 모든 메일 서버가 EAI를 지원하도록 가용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표 보시겠습니다. 이메일이 전송되지 않는 경우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발생할 수 있을 텐데요. 통신 메일 서버에서는 이메일을 삭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련 리포트를 이제 송신자에게 보내서 이메일이 전송되지 않았습니다라고 통상적인 경우처럼 보내게 됩니다. 즉 이메일이 다시 반환되는 것이죠. 다음 장표 보시겠습니다. 몇 가지 추가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사항들인데요. ASCII 방식으로 볼 때 라틴어 중심으로 이메일을 표기하게 됩니다. 이메일 아이디를 소문자와 대문자로 표기할 때 어느 경우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슬라이드에 보신 것처럼 이메일에 소문자건 대문자건 동등하게 인식해서 전송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EAI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상당수 언어의 경우에 케이스 폴딩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영어의 경우에는 케이스 폴딩이 가능합니다. 다른 언어의 경우에는 케이스 폴딩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케이스 폴딩이 자동 인식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EAI 소프트웨어가 사실 케이스 폴딩을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장표 보시겠습니다. 스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관례를 보시면 다양한 스팸 필터링 소프트웨어가 다양한 메커니즘에 있어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SPF 또는 DKIM 등이 있습니다. 물론 EAI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행을 추종할 수 있습니다. 안건은 일부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지금 참여자분들께서 디벨로퍼나 소프트웨어 필터 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즉 다양한 언어별로, 현지 언어별로 이 스팸 필터링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메일박스 이름에서 다양한 그런 네임이 있을 텐데요. 아이디, 도메인 이름도 있겠지만 메일박스, 즉 사서함 그 자체에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때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UASG 웹사이트에 문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UASG 028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여러분의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핵심 사항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께서 혼용 스크립트를 할 때 조심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보안과 관련된 사항들, 유사한 글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글자들을 쓰실 때 일부 기관에서는 이메일 정책상에서 메일박스에 둘 수 있는 글자 수에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의 ASCII 글자를 줄이기 위해서 UTF-8을 조정하려고 하실 수 있을 텐데 이 스페이스 조절 간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하실 때 이메일 정책이 무엇인지 그 폴리시에 대한 이해도가 선결돼야 됩니다. 스크립트 혼합 보시겠습니다.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다양한 기호와 부호도 사용하실 텐데요. 이때 조심하셔야 할 사항은 이러한 특수기호가 키보드에 가용한지 가용성 여부를 보셔야 됩니다. 가용성이 없다면 문제의 소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다음 장표 보시겠습니다. 일부 툴도 여러분이 활용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메일박스 스크린을 활용하실 때 첫 번째로 확인하셔야 하는 것은 스크립트가 올바른지 사용성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LGR 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LGR 도구를 통해서 유효성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또 다른 프랙티스로서 이메일 아이디를 생성하실 때 별칭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현지어로 EAI 기반의 이메일 아이디를 생성하실 때 ASCII 이메일 아이디로 생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 별칭을 두실 텐데요. EAI 기반의 이메일은 ASCII로 전송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별칭이 있다면 ASCII 이메일로 전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이런 유효하지 않은 스크립트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참고 내용들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발표자분들께서도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세부 사항이 필요하실 때 UASG 테크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백서라든지 문서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샴피카 발표자님 감사합니다. 세션 종료까지 몇 분밖에 남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 질문을 본 세션에서 한번 추동해 보고자 합니다. 한국 커뮤니티에서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IDN을
활성화해서 한국 사용자들의 가용성을 확보하고자 할 때 이러한 질문들을 사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도메인 이름 및 이메일 주소 사용을 실주도해야 하는 이해관계자는 누구일까요? 전 세계적 이해관계가 될 수도 있고 지역적인 이해관계자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수의 대기업, 카카오 채팅 기능을 염두에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더 많은 유저 베이스에 도달을 할 수 있고 파급력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화를 촉발하기 위해 누구에게 접촉을 해야 하는지, 누구를 대화 당사자로 초대해야 되는지, 이를 통해 현지 이니셔티브를 추동할 수 있을지 이와 같은 질문들을 염두에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인 피드백이 있으시다면 채팅 기능에 작성해 주시면 저에게 굉장히 유용한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패널 분들께서도 카메라를 다시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해 주실 식견이 있으시다면 의견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국 동료분들의 의견을 먼저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만 교수님, 김 교수님께서 이 질문과 관련한 대연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부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국어로 말해야죠. 캄피카에게 먼저 질문하고 싶어요. 이 이메일 지금 예를 들면 한글 도메인을 이용한 이메일 주소를 쓰려면 현재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이 이 새로운 IT 스탠다드를 지금 다 지원하고 있나요? 그게 가장 큰 배리어일 것 같은데. Sorry, actually, I didn't hear the English Okay. translation Okay. very well. All right. Let me speak in English. I think a translator will translate my speaking into Korean. So my first question is to compare is because I'm not an expert. 함께할게 질문 드립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요. 제가 틀렸다면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도메인 이름을 도메인과 메일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웹사이트에서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신규 이메일 클라이언트 버전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즉, ITF 스탠다드가 있어야 할 텐데요.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게 첫 번째 장벽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한국의 이메일 클라이언트들이 실제로 새로운 다국어 도메인 이름 IDM 표준을 지원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RFC 번호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툴과 서비스 간에 진행되고 있는 연구, 그리고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L1, L2에서 각각 어떤 지원을 제공하고 있고 하고 있지 않은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UASG 단에서 보고서를 통해 정보 기술 사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툴과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는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어 이메일 소프트웨어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핵심 사항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원을 반드시 제공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부족한데요. 마리아님과 김 교수님께서도 마지막 발언을 해주시고 이 세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제 발언 차례이죠? 한국어 스크립트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도메인과 이메일 주소에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본 사안 현안을 논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키릴 스크립트의 경우에 저희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라틴 스크립트와 상호 비교하는 과정에서 난제가 있었긴
했습니다. 많은 것을 결정해야 했는데요. 저희 경우에는 왜 키릴 도메인과 전자 주소, 이메일 주소가 더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인지 이를 식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저희의 경우에는요, 도메인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좀 더 자유롭게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도메인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저희가 원하는 대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러시아 알파벳과 모두 상호 관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현안들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향후 전진해 나갈 수 있을지 잘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시장 등을 보시면요. 특히 마케터들이나 PR 전문가들의 상황을 보시면요.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가장 창조적인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사용성, IDN 활용성 측면에서 온라인 프로젝트를 가동하는데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광고와 PR을 전개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키릴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화번호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도메인 이름에 이걸 다 둘 수 없었는데 이 온라인 리소스를 현지의 그런 참여자들에게 더욱더 PR하기 위해서 마케팅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IDN과 EAI, 즉 도메인 이름과 이메일 주소의 현지어를 사용한다는데 더 크게 호응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즉, 이 IDN과 EAI 필요성을 더 잘 이해하는 분들이 계실 때 좋습니다. 로컬 오디언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님, 의견 감사합니다. 김 교수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 발언 김경철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예. 제 생각에는 얼마 전에도 Gmail을 테스트 해봤는데 거기에서 EAI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Gmail 같은 타국 기업에서 이를 지원한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고 그렇게 하면 한국의 이제 네이버와 다음 이런 큰 회사들에서도 지원을 하게 되는 그런 동력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용자 요구가 중요하겠죠. 이거 필요하다. 너희들이 해내라. 그러면은 네이버와 다음에서도 좀 더 관심을 쏟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좀 더 일반 국민들의 사용 편의를 위하여 좀 더 얘기할 필요가 있고요. 회사에서 스스로는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회사의 영업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이게 큰 일인데 돈은 더 들어오는 게 아니면서 잘못하면은 프로그램이 엉망이 돼버리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회사 스스로는 잘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고 사용자가 나서고 그 다음에 Gmail 서버 같은 그런 큰 데서 하면은 네이버나 다음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질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Thank you, Professor Kim. Very insightful. All right, so I have just one last thing to mention. So I know there was a lot of information for this session, and thank you everybody for joining. If you would like to learn more about UA, you can visit. 알고 싶으시다면 learn.ican.org에 오시면 됩니다. UA와 관련된 코스를 최근 열었습니다. 여기에 등록키가 있습니다. 본 세션에서 참여하시는 분께서는 쉽게 KRIGF 2022를 입력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 UA와 관련된 코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이로써 본 세션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참여자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패널 여러분, 호스트님 감사합니다. 바라건대 추후에 한국의 인터넷 커버넌스와 글로벌 커뮤니티가 계속 협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